이놈, 감히 이 문서가 가짜라고 우기는 게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던 탐욕스러운 친척. 그 앞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든 초라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하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담여 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와집의 논바지 얼마지기.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집이었지요. 최참봉에게는 단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나이 22.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비를 모시던 세대 과부였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소복 차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그래, 우리 연화야. 최참봉은 딸의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두 사람뿐인 집이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연화가 23이 되던 해봄, 최참봉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연화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야. 예, 아버지. 연화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최참봉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내가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최참봉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은 말이다.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다. 진짜 재산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법이니라. 돈과 땅은 빼앗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법이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때 연화는 그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훗날 연화는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최참봉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연화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자는 최참봉의 사촌 최서방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작고 번들거렸으며 입가에는 늘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허허, 연화야. 이 오라비가 왔다. 오라비라니요.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오라비라 불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화는 예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최서방 뒤로는 그의 아들 삼형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아비를 닮아 눈이 작고 몸집이 컸습니다. 연화야, 이제 내가 이 집을 혼자 지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을 들으며 연화 곁에 서 있던 하녀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은 복단이.
나이 16. 최참봉이 10년 전 장터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작은 키에 동그란 눈. 말수는 적었지만 손발이 부지런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복단이는 연화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씨, 저 사람들 눈빛이 이상합니다. 복단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쉬, 조용히 하거라. 연화는 조용히 타일렀지만 속으로는 복단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서방 일가는 집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고 논밭 문서를 꺼내 살피고 항아리를 두드려보고 마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라비,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아, 재산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린 과부 몸으로 이걸 다 관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 주마.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는 빙그레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단이는 연화의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돌아가시더니 저 먼 친척들이 다 몰려왔다더라. 연화 아씨가 걱정이야. 저 최서방이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논밭 열 맞이기에 기와집까지 저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연화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제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두꺼운 종이 묶음을 들고 연화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화야, 이걸 좀 봐라. 연화가 종이를 펼쳐보니 문서였습니다. 논밭과 집을 최서방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참봉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비가 생전에 써준 문서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재산을 나에게 맡기라고 직접 적은 거야.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문서를 쓰실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네, 아비 도장이 맞지. 연화는 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아버지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기 전 연화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 감히 이 문서가 가짜라고 우기는 게냐. 그는 주먹으로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복단이가 연화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복단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복단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관가에 고하십시오. 저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입니다. 관가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녀자가 관가에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게다가 저 문서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어. 내가 아무리 가짜라 해도 증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대로 집을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노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막내. 연화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연화야, 소문 다 들었다. 어찌할 생각이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내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최서방이라는 작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젊어서부터 남의 것을 탐내기로 소문난 놈이지. 내 아비도 그 작자를 멀리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노파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내 노파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싸워야지. 물러서면 안 된다. 내 아비가 평생 일군 것이야. 그걸 저 탐욕스러운 작자에게 내줄 수는 없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찾는 것이다, 아가야. 막내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늘은 억울한 사람 편이란다. 노파가 돌아간 뒤 연화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편 복단이는 조용히 집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씨 방 옆 작은 골방. 최참봉이 생전에 늘 혼자 들어가던 방이었습니다. 복단이는 그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마루 아래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묵직했습니다. 복단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씨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연화가 보자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옥패 하나.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복단이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복단아. 예, 아씨. 우리 싸워보자.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소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복단이가 물었습니다. 아씨, 어디 가십니까? 관가에 간다. 복단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연화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복단아, 너는 여기 있거라. 혹시 저 사람들이 집 안 물건에 손대면 막아야 한다. 아니요, 저도 가겠습니다. 복단이는 연화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씨 혼자는 못 보냅니다. 연화는 복단이를 바라봤습니다. 16살 하녀의 눈빛은 어느 장수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연화 아씨가 관가에 가는 게야? 저 어린 과부가 혼자서 어떻게 싸우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가로 가는 길목에 낡은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훈장.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평생 글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연화 아씨, 어디 가시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관가에 가는 길입니다, 훈장님. 윤 훈장은 연화의 손에 든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최서방 일 때문이구나.
예. 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요? 예. 이 안에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문서가 있습니다. 윤 훈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리 주시오. 연화가 보자기를 펼치자 윤 훈장이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참 읽던 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훈장님? 이 문서는 최참봉 어른이 최소 10년 전에 쓰신 것이요. 날짜가 적혀 있어. 그리고 이 옥패. 윤 훈장이 옥패를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오. 관가에 가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내시오. 사또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알아볼 것이오. 감사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훈장은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기억하시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오. 소리쳐야 할 때 소리치는 것이 진짜 용기란 것을.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단이가 조용히 따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연화의 발걸음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연화는 마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남원 최참봉의 딸 연화이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사또께 고하러 왔사옵니다. 잠시 후 포졸이 나와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또 김현감은 40대 중반의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먼 친척 최서방이 위조 문서를 들고 나타나 집과 논밭을 빼앗으려 하옵니다. 위조 문서라는 증거가 있느냐? 예. 이것을 봐주십시오. 연화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김현감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옥패가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방 마루 밑에서 찾았습니다. 너의 아비가 어떻게 이것을 갖고 있었는지 아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현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포졸을 불렀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자를 당장 불러오너라. 최서방이 관가에 끌려온 것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관가 마당에 들어서다가 연화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계집이 고자질을 했군. 무릎을 꿇어라. 포졸의 말에 최서방은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서방, 내가 최참봉의 재산 문서를 들고 왔다 하던데 그 문서를 가져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최서방이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현감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교해 살폈습니다. 관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단이는 연화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최서방. 예, 사또. 이 문서의 날짜를 보아라. 최참봉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 날짜에 최참봉은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그야 남원에 계셨겠지요. 아니다. 김현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최참봉을 알고 있다. 이 날짜에 최참봉은 전주 가명에서 소임을 맡고 있었어. 남원에 없었단 말이다. 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게다가
김현감이 옥패를 들었습니다. 이 옥패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모른다고? 김현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전주 가명 이 감사 어른께서 최참봉에게 하사하신 것이다. 최참봉이 가명에서 소임을 맡은 증표란 말이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최참봉의 딸 연화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고, 그는 최서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라는 뜻이다. 최서방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최참봉 어른이 직접 거짓말을 하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 김현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자를 가두어라.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서방이 버둥거렸지만 포졸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소리가 관가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화야, 김현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사또. 연화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복단이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가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에서 돌아온 날 저녁, 최서방의 큰아들 최영달이 연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풀어주시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사또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이 집구석이 아버지를 고자질했잖소. 최영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두고 보시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그는 악다구니를 쓰며 돌아갔습니다. 복단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씨, 무섭지 않으십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가에서 최서방의 죄를 조사하는 동안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없는 죄를 꾸며 먼 친척을 고소했다더라. 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친척을 모함했다던데. 연화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영달 삼형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서는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세상에 과부가 친척을 모함하다니.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맞서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단이가 심각한 얼굴로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영다리가 사또께 뇌물을 바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또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연화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단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씨, 우리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있고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관리 하나가 남원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도사, 감사 어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관가를 찾아와 김현감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연화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연화 씨, 가명박 도사님께서 찾으신다 합니다. 연화는 복단이와 함께 관가로 갔습니다. 박 도사는 문서와 옥패를 앞에 놓고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옥패를 어디서 찾았소? 아버지 방 마루 밑에서 찾았습니다. 박 도사가 옥패를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참봉이 이것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소? 모릅니다. 박 도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참봉은 이 감사 어른의 오랜 벗이었소. 두 분이 젊어서 같은 고을에서 벼슬을 하셨지. 이 옥패는 이 감사 어른이 최참봉에게 준 우정의 증표였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 감사 어른께서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나서기로 하셨소. 최서방의 죄를 감형해서 다시 다루겠다는 것이요.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하오. 연화 씨,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그날 저녁 연화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복단이가 이불을 여며주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이제 이길 것 같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최영달 삼형제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명에서 다시 다뤄지면 끝장이야. 어떻게 해야 해? 저 계집년을 없애버려야지. 최영달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복단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아씨, 일어나십시오.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어요. 연화가 창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연 대문 앞에 최영달 삼형제와 그 하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연화야. 나와서 고소를 취하겠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최영달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안 나오면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연화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단이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안 된다. 너 혼자서는 안 돼. 아씨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복단아, 어서요. 복단이가 연화를 떠밀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들고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복단이는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씨는 안 계십니다. 거짓말 마라.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느냐. 제가 켜놓은 것입니다. 최영달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어린 것이 주인을 감추는 개냐. 아씨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영달이 손을 들어 복단이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복단이가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대라. 모릅니다. 또 한 대. 복단이의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복단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뒷담을 넘어 윤 훈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 훈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저입니다. 연화입니다. 훈장님, 살려주십시오. 윤 훈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훈장은 즉시 이웃 포수 영감을 깨우고 마을의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복단이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영달 일당이 방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윤 훈장의 목소리에 최영달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훈장 영감이 뭔 상관이요? 상관이 없다고.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사람을 때리는 짓이 상관없는 일이냐? 마을 사내들이 최영달 일당을 애워쌌습니다. 결국 최영달 삼형제는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쓰러진 복단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단아, 복단아. 복단이가 눈을 떴습니다. 뺨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씨, 무사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복단이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복단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복단아. 아씨가 왜 미안하십니까? 복단이가 연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의 집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최영달이 붙잡히기 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헛간이 타는 동안 연화는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껐지만 헛간은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는 뒤집어졌고 항아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단이가 기어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망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가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연화 아씨, 큰일 났습니다. 최영다리가 어젯밤 옥에서 탈출했다 합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탈출했다고요? 예. 뇌물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명에 연화 아씨에 대한 거짓 고소장을 넣었다 합니다. 아씨가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친척들을 모함했다고요. 그게 무슨... 가명에서 아씨를 직접 신문하러 사람이 내려올 것이라 합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보자기를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화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역시 연화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막내 노파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아버지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담한 헛간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연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침상에
누워 연화의 손을 잡던 그날의 목소리. 진짜 제사는 사람이야. 사람.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법이니라.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 아버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단이. 뺨을 맞으면서도 아씨를 지킨 16살 하녀. 윤훈장. 한밤중에 달려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노인. 막내 노파. 돌아가신 어머니 친구.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말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단아, 내일 아침 일찍 윤 훈장님과 막내 노파님께 가거라.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라. 다음 날 아침 연화의 방에 윤 훈장과 막내 노파가 모였습니다. 복단이도 곁에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감사 어른의 오랜 벗이었다고 박 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감사 어른께 직접 편지를 올리고 싶습니다. 훈장님, 글을 대신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 훈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것이라면 기꺼이. 막내 노파님, 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아는 분들을 모아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전주 가명에서 소임을 맡았던 해에 대해 증언해 주실 분들이요. 막내 노파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 최참봉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복단아,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해라.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복단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화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싸워봅시다. 윤 훈장은 그날로 붓을 들었습니다. 밤새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최참봉의 일생과 두 문서의 차이, 옥패의 내력과 최서방 일가의 행패까지 조목조목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막내 노파는 마을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최참봉을 기억하는 노인들, 이웃들, 장터 상인들,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받아 모았습니다. 복단이는 집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 찬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참봉이 전주 가명에서 소임을 맡았을 때 받은 임명 문서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최서방이 들고 온 위조 문서의 날짜와 정확히 겹치는 날. 최참봉이 남원에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씨. 복단이가 뛰어왔습니다. 문서를 내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연화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했다, 복단아.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와 증언서와 임명문서가 모두 모였습니다. 박 도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 도사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더니 곧장 말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감사 어른께 직접 전해드리겠소.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관리 셋이 남원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연화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서방 일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최영달 삼형제도 차례로 잡혀왔습니다. 가명관리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최서방은 고인이 된 최참봉의 문서를 위조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려 한 죄, 최영달 등은 야간에 민가를 불법 침입하고 방화를 저지른 죄, 가명신문 중 탈옥한 죄, 가명에 거짓 고소장을 올린 죄,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최서방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최서방은 할 말이 있느냐? 최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증거가 다 있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다. 최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 최영달마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최서방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이 형벌을 집행하라. 곤장 소리가 관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서방과 아들 셋이 차례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벌이 끝난 뒤 가명관리가 연화 앞에 섰습니다. 이 감사 어른께서 연화 아씨께 전하라 하셨소. 그는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펼쳐 읽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딸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늦게야 알았소. 벗의 딸이 이토록 의연하게 싸웠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소. 연화는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재산이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람들과의 인연, 그 인연이 이 딸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최서방 일가의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아야 했고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을을 떠나는 최서방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최서방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논밭에 벼가 황금빛으로 익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막내 노파가 마루에 앉아 벼틀 쬐고 있었습니다. 윤 훈장은 마당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단이 이제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그 이듬해 복단이에게 면천서를 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다. 복단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복단이는 윤 훈장 옆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복이 아닌 옅은 자줏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씨, 진지 드세요. 복단이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복단이가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당 가득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땅도 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법입니다. 연화가 지킨 것은 집과 논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사람들과의 인연, 그 인연이 결국 연화를 살렸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신의를 심으면 사람을 거두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